저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저 가정통신문 보니까 오늘 첫날이 아니더라, 그죠? 벌써 막 시작했죠. 지난주부터 막 하루 한 주에 2번씩 하고 막 이 귀한 시간 내서 바쁘실 텐데 설거지나 청소 덜 하고 막 오신 것 같아요. 이 PPT가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예절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쪽 구석에 있고 어머니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저도 쳐다봐야 되죠. 또 모니터도 봐야 되죠. 이 참 그렇다고 제가 또 저 모니터 밑에 가서 말하기에는 제가 모니터를 못 보니까 답답하고요. 또 조그만 교실에 저 혼자 서 있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쑥스럽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자기주도 학습 저학년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가서 어머니들 뵐 때마다 늘 그 쑥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자녀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또는 교직에 뭐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뭐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 만나게 됐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28 청년이 됐는데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해외 취직 나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보통 엄마들이 아이 이제 공부시키고 하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이제 자기는 잘해본다고 이제 바쁜 그 와중에도 아이를 이제 막 뭐 가르치고 이러더라고요. 4살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서글픈 거라. 저도 잘 몰랐지만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너무 유치하고 막 이상한 촌스러운 단칸세빵 살 때인데 촌스러운 브로마이드 구해와가 벽에 붙여놓고 막 따라 하락하고 뭐 하여튼 저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여보, 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라 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 애 태어날 때는 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조금씩 자라니까 이제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 마음이 어떤가 하면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놈은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아쉬움 하면 이제 늘 떠오르는 것이 제가 공부를 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이거였거든요. 제가 앉아도 돼요? 뭐 강사가 싸가지 없어 앉아서 한다고 평가가, 또 요즘 막 강의 끝나고 나면 평가하잖아, 평가. 어떤 엄마는 제가 욕한다고 있잖아요. 막 교육청에 민원 넣어가지고 막 교육청에 조사 나오고 막. 아니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저도 부담스럽고요.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래도 돼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이래 뭐 간담회 하듯이. 예. 저 무슨 얘기 했더라?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뭐였는가 하면요, 저는 공부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항상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물론 희미한 장면은 여럿 있지만 아주 선명한 장면이 지금도 뚜렷하게 있는데요. 약 50년 전, 벌써 50년이 지났네. 어느 봄날인데 딸기가 나는 계절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요즘 병명으로 하면 폐결핵, 그 당시에는 폐병이죠, 폐병. 그래서 이제 시립의료원에 옛날에는 시립병원 이렇게 불렀어요.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생활하시다가 약을 자꾸 그 당시 수준의 의학으로는 이제 폐결핵에 대한 약이 이렇게 계속 투약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약효가 없어져.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 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약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퇴원해가지고 이제 그 단칸세빵에서 오늘 내일 이제 기약 없는,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한테 이제 올인했어요.
특히 우리 형한테, 형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이었는데, 그날 밤도 이제 아버지는 형을 그 단칸센방에서 밥상 펴놓고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우리는 공부 좀 잘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빡시게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요. 막 형 혼도 많이 내고. 막. 그리고 같이 잠들었어요.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2교대 밤일 하러. 근데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우리를 깨워요. 막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 형이 막 깨우니까 우리 동생들이 일났을 거 아니에요. 눈 비비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 죽어 있더라고. 단칸센방이니까 뭐 다 보이잖아요. 아빠 입 앞에 이제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숨을 들이쉬질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삼형제 막 일나서 우니까 주인집 할머니가 막 뛰어오셔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어린 삼형제를 주인집으로 옮기고 엄마 회사에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됐죠. 지금도 선명해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방치됐죠. 저는 그리고 형편이 점점 몇 년이 지나니까 어려워져서 형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 전주에 있는 어떤 안경점에, 먼 친척 안경점에 사환으로 취직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돈 벌러 간 거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는 4학년 때부터 이제 친척집을 전전했죠. 저는 서울에 있는 큰 외삼촌 집에 갔는데,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가고 이렇게.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뭐 하여튼 해가지고 소위 검정고시라는 우리나라 아주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 저 같은 부루 청소년들이 이제 그 공부할 기회를 얻는 거죠. 저는 검정고시를 해서 겨우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6군데를 전학을 다녔거든요. 엄마가 뭐 복부인이라서 6군데 다닌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저는 전라도에서도 초등학교를 한 군데 다니고 서울에서 2군데 다니고 입학과 졸업은 이제 대구 내려와서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이제 철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장 아쉬운 걸 이제 들라면 내게 공부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아마 우리 부모 마음이란 게요.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가장 큰 아쉬움을 이 소중한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로 들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들 보니까 애 무조건 다 피아노 보내더라. 우리 와이프도요, 애 피아노 보내자고 막 얼마나 막 하는지. 저는 그래가 여보, 피아노가 그래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왜 피아노 과목이 없노? 하면서 음악 시간으로 충분하니까 피아노가 없는 거 아이가?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 니 같은 인간하고 내가 말을 섞기 싫다. 제가 말은 맞죠. 근데 싸가지가 없잖아 말하는 게. 막 그렇게 이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엄마들 보니까 전부 이제 피아노 보내고 막 또 친구들한테 왜 어릴 때 보면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고 친구들한테 맞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속상하면 태권도 보내고 이제. 그 이제 소박하게 말하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깊은 곳에 그죠? 우리 아이들은 아쉬움 없이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4살 때 우리 와이프한테서 큰 소리를 치고 내가 공부시킨다고 뺐었어요. 근데 막상 큰 소리 쳤지만 대안은 없었어요. 내가 뭐 양육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렇게 키우지. 저는 그건 방치됐거든요. 슬럼가에서 욕이나 듣고 막.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럴 텐데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저절로 비속어 같은 게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민원도 교육청 넣고 막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늘 그걸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말 계속 들으니까 우리말 자연스럽게 네이티브를 구사하죠. 영어도 그렇다니까. 엄마표 영어, 뭐 잠수네 영어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 원조 멤버거든요. 전설적인 회원인데, 그 우리의 그 영어 학원 뭐 이런 데 안 다니고 외국 함도 안 나가고도, 그죠? 지금 외국 회사에서 영어의 신이라는 소리 들어. 잘하죠?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사교육비를 4천만 원 절약할 수 있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영유를 안 보내도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진짜로.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안 믿네요. 4살 때 아이를 깨어차고 앉았잖아요. 근데 대안은 없고요.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시내 제일 큰 서점 뛰어나갔어요. 제일 서점.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교보용품 있지만 제일 서점 육아 코너 가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육아 서적 다 읽었잖아요.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서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큰 소리 쳤고 또 우리 아이를 아쉬움 없이 키우고 싶고 제가 공부에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부에 한 맺힌 사람이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식은 그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 영재자 들어간 제목의 책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뭐 남들이 뭐 속물적이라 하기나 말기나 나는 거기에 한 맺혔으니까 내게 한 번만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뭐 이런 하여튼 생각이 있었고 저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했거든요. 요즘 말로 알바죠, 알바. 4학년짜리가 아이스케이크 통이 내 몸통보다 더 컸어요. 저는 조그만 4학년 요즘 애들 상상이 가죠. 그 중에 제일 작은 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지금도 막 생각나요. 동네 방네 아이스케이크 통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그럼 사람들 빈병 들고 나와서 아이스케이크하고 바꾸고 그 빈병을 모아다가 아이스케이크 장사한테 갖다 주면 돈으로 환산해 주고 이랬어요. 제가 제일 처음 아이스케이크 장사해가지고 하루에 4원 벌었잖아. 4원. 하여튼 근데 있잖아요. 육아서적을 계속 읽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는 뭐 육아책만 읽은 게 아니고 우먼센스, 여성중앙, 주부생활 이런 여성 잡지들 있죠. 거기 보면 가끔씩 뭐 학력고사 전국 수석한 엄마의 수기하면서 이런 거 실린다니까. 교육 섹션 조금 뒤에. 그러면 그거 막 도서관 가서 프린트하고 있잖아요. 복사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읽고. 하여튼 어찌하든지 이놈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뭐 감이 딱 하나 오더라고. 많은 책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잡혔어요, 저한테. 그게 뭐였는가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니까 시시한 얘기인데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야 된대.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시시하죠? 오늘 강의 제목이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잖아요. 이 교육청에서 절묘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딱 그 감 잡았죠. 근데 뭐 아무것도 몰라. 독서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우연찮게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그때 학교 교사인데 저는 달서구 살아요.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저 간판을 발견했어. 요즘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동네마다 있는 전집 매장 이런 거 생각하죠. 맞죠? 그리고 할인 몇 % 해주는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말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어린이책 단행본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파는 서점이 있어요. 전집 말고. 그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퇴근하고 오더니 우리를 끌고 가더라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끌려갔죠, 처음에는. 가보니까 진짜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쫙 잘 전시돼 있고 그걸 손쉽게 살 수 있는 거라. 요즘은 뭐 저런 서점 없어도 돼요. 왜냐면 학교 도서관 너무 잘 돼 있고 학교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 많이 들어와 있고 사서 선생님도 어떤 학교는 있고 막. 또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화되다 보니까 공공도서관도 아주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마다 마을도서관 다 들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어린이책을 접하기 쉽고 대출받기도 쉬워요. 근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학교 도서관은 어떤가 하면 가끔씩 가정통신문 와가지고요. 집에서 책 한 권씩 좀 보내주세요. 한다니까. 그럼 내가 보낼 때 뭐 보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그래 보낸다 학교 도서관에. 그럼 그런 책들 학교 도서관에 다 모아놨어요.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공공도서관이라고 거의 없었고요. 그 당시에 뭐 시립도서관, 제가 살던 동네는 제일 가까운 게 남부도서관. 남부도서관 가면 어린이 열람실도 없어요. 완전히 뭐 촌스럽고 있잖아요. 책도 없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저 어린이 서점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우리 4살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요 아이를 데리고 매주 한 번씩 저 서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책을 샀죠. 그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6,000원, 5,000원 뭐
이럴 텐데 갈 때마다 아이가 일주일 정도 읽을 그림책을 샀어요. 10만 원까지는 안 되는구나. 10만 원 되나? 하여튼 10권 정도 그림책을 사서 돌아오면 읽어주고 읽고 다 읽으면 또 어린이 서점 나가고 제가 정말 무슨 큰일이 없는 다음에는 매주 한 번씩 저 어린이 서점에 다녔고 그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기억이 돼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2년인가? 오래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해봐요. 골프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짜 애가 잘 자라는 거라. 너무 신기하대. 그러니까 학습지 같은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고 제가 잠수는 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5학년 되는 어느 날 내가 잠수내 영어 시키고 또 잠수내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 우리 애 아깝다고 수학 공부 이렇게 시키고 조언하대. 그걸 그대로 하고. 이거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느 어린이날이었는데 보통 어린이날 되면 다 뭐 놀이공원 놀러 가죠. 아이들하고 뭐 놀아준다고. 저는 뭐 하여튼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어린이 서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서점이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오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란 거야. 저 때는요, 그 디카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가족 사진 찍어준다 하니까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지금 연출하고 있잖아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막 애는 쪽팔린다고 고기 쳐박고요. 아우 저도 저 때는 저리 말랐는데 성질은 더럽지만 그죠? 그러니까 저걸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12년을 했더라니까. 아 너무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진짜로 아이가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라.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교육자 있죠. 뭐 몬테소리 뭐 유치원은 다 알지. 해바라기 유치원 뭐 이런 거. 몬테소리 교육이 그래 좋다 해가지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는데 제가 우리 애 유치원 고를 때도 대구 시내 4군데가 5군데 유치원을 제가 직접 갔어요. 그 몬테소리 교육으로 유명한 대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해바라기. 근데 1층부터 꼭대기까지 샅샅이 뒤졌잖아. 그리고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여기 뭐 모래놀이 할 곳은 있어요? 하니까 유치원 뒤에 조그맣게 있더만. 가보니까 막 완전히 교구로 도배돼 있대. 그래서 이건 너무 교구에 수동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의 비판적인 유치원들 있죠. 이른바 통합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일반 유치원들.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 계명 유치원 여기도 제가 직접 갔어요. 그리고 동네 유치원도 가보고 제 스승에게 상담해가지고 유치원 어디 보낼까요? 하니까 제 스승이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래도 성경구절이라도 하나 더 들으면 안 좋나 하면서 교회 부설 유치원 보내라. 제가 다니는 교회는 유치원 있는 규모가 아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고 대구에서 어죽스 그 옛날에 뭐 시끄럽게 떠든 유병헌의 구원파 유치원. 그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큰 교회가 압산중앙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유치원이 지금은 망하고 없어. 그 유치원도 가보고 막. 내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네. 하여튼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그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그 세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영역은 신체 영역이죠. 건강, 행동 발달. 그 다음에 정서 발달, 또 인지 발달 이렇게 3가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하시는 거 있죠. GMO 조작식품 안 먹이고 유기농 먹거리 찾거나 또 MSG 안 쓰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이제 건강 때문에 하잖아요. 운동하거나 맞죠. 그런 거 하고 이제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 인지 영역이에요. 인지 영역 하는 말은 좀 어려운 영역인데 뭘 습득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 옛날에 이걸 IQ라고 생각했죠. 근데 연구자들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IQ가 좋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난 선천적인 지능을 그대로 뭐 가만히 놔둔다고 발휘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방치시키지 않고 이러면 이제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자기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예가 복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그죠? 준비를 시켜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그 인지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고력이에요. 생각하는 힘. 사실 우리 사회가 또는 대학이 아이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고력이죠, 사고력. 특별히 비판적 사고력 또는 창의적 사고력 이런 거. 근데 있잖아요. 좋은 글이 제일 꾸준히 읽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 왠 줄 알아요? 책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 저자의 의도,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거 있죠. 행간의 숨은 뜻, 그죠? 뭐 띄어읽기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좀 뒤다니까 불편하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책을 읽다 보면 몇 페이지 읽다 보면 자꾸 옛날 내 기억이 오버랩되고요. 이러다 또 생각이 빠지고 회상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책을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런 게 종합적인 사고 과정이죠. 책을 읽다가 덮고 내 기억과 오버랩되고 또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모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이 진도가 굉장히 안 나가죠. 소설 읽기하고 좀 달라. 근데 이 과정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책 읽으면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전문가들 왜 만화를 읽히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가급적이면 만화를 피해라. 만화는 이런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익살스러운 동작, 말풍선 이런 걸 통해서 내용 파악을 그냥 시켜줘요. 그러니까 만화는 낄낄거리다 보면 내용 다 알아. 아주 친절하죠. 근데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하는 힘이 자랄 기회가 없는 거죠. 요즘 애들 다 뭐 책 읽으러 가면 Y 들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그 만화책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 있는 책들 읽으려고 하면 지금 머리를 써야 돼. 자꾸 생각해야 되고 고민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막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두뇌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죠. 또 좋은 언니책을 만나면요. 창의적인 사고도 자라요. 천편일률적인 크기와 장정과 디자인의 전집 여러분들 좋아하죠? 동네 언니들이 그런 거 막 권하지. 여기서까지 크기가 똑같고요. 표지도 파스텔 톤도 쫙 무기질처럼 무지개 빛깔처럼 조금씩 변해가면서. 근데요. 좋은 어린이책, 좋은 그림책들을 사면요. 어떤 짜증나요. 짜증. 어떤 책은 너무 커가지고 책꽂이 안 꽂혀. 열받는다니까. 어떤 책은 작은데 길쭉해. 어떤 책은요. 팝업북 뭐 이런 거 보면요. 뭐 안에서 뭐 이상한 게 튀어나오고 막 찌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다양한 재질, 기법 뭐 이런 거 있죠. 그림책, 좋은 그림책들은요. 오만 기법이 다 사용되거든요.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작가 있죠. 백희나라고. 이분의 그림책을 보면 그림이 아니에요. 자기 인형으로 전부 뭐 종이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책 배경으로 사용하고 막 이래요. 어떤 그림책은 아주 투박한 유화, 파스텔톤의 유화 뭐 이런 거. 어떤 그림책은 수묵화처럼요. 여백의 미 이런 걸 강조한 그림책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재질과 일러스트와 디자인과 뭐 하여튼 또 문화적 배경 다르죠. 좋은 그림책들 보면요. 예를 들면 유명한 독일 그림책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 있어요. 이건 친구를 어떻게 사귈 것인가 하는 친구 관계에 관한 그림책인데 이 독일 그림책이죠. 거기 보면 표지에 보면 뭐 반짝반짝이는 왜 뭐라 하나 비늘을 이상하게 막 반짝반짝 붙여놨어요. 뭐라 하더라? 이걸 무슨 그램 카드인데? 하여튼 이상한 기법을 써. 홀로그램? 네. 이상한 기법을 쓰고 있어요. 또 미국 그림책 있죠. 호주 그림책 있죠. 캐나다 그림책 있죠. 일본 그림책 있죠. 다 달라. 문화도 다르고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좋은 그림책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도 자라죠. 당연히 독해 능력 자라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하잖아요. 할 때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해요. 이걸 뭐 읽기라고 하죠. 읽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어나 영어 시험 칠 때도 듣기 평가 앞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 이 주어진 지문을 보고 텍스트를 하잖아요. 문자로 된.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주류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텍스트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한 아이들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휘력 당연히 잘하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콩나물 키울 때 보면 콩나물 시루가 독특해. 구멍이 밑에 뻥뻥뻥 뚫혀 있어. 그리고 물이 잘 빠지게 있잖아요. 나무 막대 같은 거 받쳐놨어요. 시루 밑에. 물이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위에서는요. 깔판 깔아가지고 그 콩을 얹어놓고 천을 덮죠. 그리고 콩나물 시루 위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 근데 밑에 어때요? 구멍 뚫혀 있잖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빠져나가죠. 이상하다니까. 이래가 뭐가 되겠노 싶잖아.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하는 일하고 물 붓는 것밖에 없어. 근데 결과는 어때요? 콩나물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콩나물이 자랄 만큼의 수분은 머금고 있는 거야. 제 말 맞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 책 읽기도 이와 똑같아요. 책을 읽고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관념적으로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막상 현실 생활에서는 책을 읽어서 뭐가 될까?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책 읽는 놈 보고 뭐라 해요?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렇게 한다니까?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는데도. 물론 당장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거하고 좀 다르지. 책 읽기는요, 길게 장기적 안목에서.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 같은 거죠, 마라톤.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해마다 그렇지만 쇼트트랙 보면요, 종목 이름이 쇼트트랙이잖아. 트랙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바퀴 안 돌면 막 승부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막 인코스 치고 들어가려고 막 하다가 팔레미 젓는 척 하면서 팔레미가 상대편 건드리가 쓰러지고 막. 이번에도 우리나라 그 유력한 금메달리스트 최민정이 한번 쓰러졌잖아. 쓰러지면 지만 쓰러집니까? 옆에는 다 쓰러지지. 왜? 너무 일찍 빨리 승부가 나는 경기다 보니까 0. 몇 초 차이 크니까 그런 탈락의 슬픔을, 아픔을 맛보는 거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것이 마치 쇼트트랙 하듯이 지금 당장 무슨 받아쓰기 100점 안 맞으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공부를 시키거나 당장 구구단 안 외우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운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 뭐더라? 매스타트? 네,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가운데 매스타트라고 있죠. 거기 보면 출발할 때 애들이 다 서서 출발해. 쇼트트랙은 허리 막 구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빨리 출발하죠. 이거 하계올림픽에서 육상으로 말하면요, 100m 달리기 출발하는 자세 한번 봐요. 스타팅 블럭이라는 게 주어져서 거기에 다리를 얹고, 그죠? 완전히 총알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죠. 우사인 볼트 같은 애들 뛰는 거 보면. 근데 마라톤은 어떻게 출발해요? 가만히 엉거주춤 서가지고 출발한다.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타트 종목도 보니까 전부 서가지고 출발하더라. 뒷줄에 있는 애도 있어. 그리고 출발해가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희한하대. 이승훈이 우승하는 거 알죠? 정재훈이 앞에서 겐세이 놓고. 근데 그 경기에서 어떤 놈이 초반에 반바퀴 이상 빨리 달린 놈이 하나 있었어. 봤어요? 걔 우승했어요? 못했지? 왜? 길잖아. 여러 바퀴를 도는 긴 레이스인데 일찍부터 힘 빼면 어떻게 돼? 오버페이스죠. 오버페이스. 하면 나중에 되면 힘이 딸려가지고, 그죠? 밀리는, 점점 순위가 뒤로 밀려요. 꼭 동네마다 이런 옆에 애들이 있다니까. 오버페이스. 그래가지고 뭐든지 척척척 어릴 때부터 막 잘해. 특히 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요, 학부모 영양강의 연수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 키우는 일은요, 이거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해진 이웃이 된 많은 엄마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강의를 한두에 한 게 아니니까 10몇 년을 계속 했잖아요. 상담도 많이 오고 우리 연구소에 찾아오고,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오빠락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때 올백 맞은 애들 있잖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름 없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루는 요즘 엄마들 중에 어떤 엄마가 뭐 자기 이번에 기말고사 올백 맞았대. 내가 놀래가지고, 애가 올백 맞을 애가 아닌데 물어봤어. 몇 과목인데? 그러니까 2과목. 아니 무슨 두 과목 앞에 올자를 붙여가지고 올백하냐고. 그래도 한 8과목 9과목 쳐가 올백이라야 뭐 올백이지. 물론 부모 마음이 좀 기쁘긴 하겠지. 근데 초딩 시절에 올백 맞는다는 거, 이건 뭐 좀 잘못됐어. 왠지 알아요? 뭐 이렇게 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쇼트트랙처럼 뛴 거지. 쉽게 말하면 가만히 놔두고 올백 맞으면 그건 이상하고, 가만히 놔두는데 올백 맞으면 그건 할 수 없어. 10만 명에 한 명 그런 애 있거든. 가만히 놔둬도 올백.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서 절대로 올백 못 맞아요. 말귀를 처음 못 알았는데 초등 저학년들이. 네이버에 보면요,
말귀 못하다가 틀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 기상천외한 대답 많이 있죠. 네이버에 사진 찍혀서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해보라고. 애들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답안 보면 정말 웃기는 답안 많다니까.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엄마 손을 잡고 총알치 뛰어갑니다. 이런 대답이 나온다니까. 다음 신호가 바뀌길 기다렸다가 파란불일 때 초록불일 때 건너갑니다.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애들 평소에 엄마하고 하던 짓이 있잖아. 엄마가 뛰자 하면서 손 끌고 막 더더더 뛴대. 예를 들어 그런 대답.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오버페이스 하는 거, 오버페이스. 이거 마라톤 용어로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옆에 애들을 마라톤 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페이스메이커. 들어봤어요? 국가대표 마라톤 애들이 올림픽 출전할 때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3명이 출전해. 우승 후보 기록 제일 좋은 애도 출전하지만 2위, 3위도 있다. 신의 유망주도 있고요. 3위 기록 보유자가 있어. 얘는 우승 가능성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메스타스에서 정지훈 하던 역할처럼. 정지훈이 다른 놈들 못 치고 나가기 제일 앞에서 레이스를 이끌었죠. 이승우는 한 5, 6위에 숨어가지고 있고, 정지훈이 끌고 가니까 다른 애들 다 따라오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이승훈이 스포트 할 때 못 따라왔잖아요. 그래 이승훈이 우승했잖아. 이게 개인 종목인데 이래도 되나 몰라. 마라톤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3위 기록 보유자 임무가 있어. 케냐나 이디오피아의 유력한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역할. 그래서 마라톤 대회 중계방송 보면요. 10km 지점쯤 돼서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10km, 15km 지점에서. 너무 빠른 거지. 근데 초보들은요. 선두에서 너무 뒤쳐지면 우승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따라 나간다니까. 따라 나가면 어떻게 돼? 오버페이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복형 프로지언 거 뭐 있더라? 이건가? 이런 아파트면 꼭 옆 라인에 보면 오버페이스 하는 옆에 데도 하나씩 있어요. 뭐든지 잘해. 애가 특히 여자애. 그 막 따라하고 막 이제 우리 애는 못하니까 또 동료 애들이 뭐라고 코치하는 줄 알아요? 너 애는 느리니까 더 빡시게 시켜라. 이거 뭐 이상하게 느리면 기다려야 되거든? 왜 느린 줄 알아요? 애가 어려서 느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별로 동의를 안 하네. 우리 애가 2월생인데 옛날에는 3월부터 2월까지, 다음이 2월까지 한 학년이었어요. 요즘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 애가 학교도 갔잖아요. 7살에 2월생. 제일 애기지, 애기. 항상 1학년 때 보면 운동장 깃발 들고 있어. 제일 작아가지고, 제일 앞에서. 그러니까 6년 동안 운동회를 했는데 달리기만 하면 항상 꼴찌. 어느 해 달리기를 하는데 4등에 딱 하더라고. 잘하시네. 내가 너무 기뻐가 물어보니까 4명 기뻐.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회를 하는데 이게 실화예요. 애들 실내화 신고 뛰더라.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애 오래 신으라고 실내화를 풍덩한 걸 사줬어. 안 그래도 꼴찌하는 놈이 운동회 때 뛰다가 신발이 벗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벗겨진 신발 줘가지고 막 그 부끄럽고 겸연 적은 얼굴로 60m인가 50m밖에 안 뛰는데 벌써 20m 차이 나게 막 부끄럽게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때 이혼하고 싶었어요. 속상해가지고. 애 기죽을까봐. 저는요, 그래서 애 기죽을까봐 해마다 아빠 달리기를 제가 했잖아. 저는요, 뭐 운동 잘하고 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축구를 해. 오늘 계단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 주말에 축구하고 회복하는데 젊을 때는 몰라도 이제 늙어가지고 회복하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3층까지 올라와서 뭐 예절간 가락하고 뭐 계단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아빠들 책상에 앉아있는 아빠들하고 달라요. 어쨌든 빨라. 운동 안 하는 아빠들은요, 마음은 상체는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오거든. 그래서 쓰러지고 막 이런다니까. 저는 항상 1등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비누 타가지고 애 반에 찾아가잖아. 스탠드에 찾아가면 애들이 뭐 와 하면서 명예가 아빠 딱 하면서 막. 그래가 기 살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됐잖아. 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반 계주 대표가 됐어.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 물어봤잖아 우리한테. 야, 니 우야다가 계주 대표가 됐노? 하면서. 너가 반에 인재가 그래 없나? 하면서. 하니까 몰라 내가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더라고. 지도 몰라. 경도가 뭔지 알아요? 경찰과 도둑놀이라고 들어봤나 봐. 아니 요즘 애들은 말을 모르네. 내보다 훨씬 젊은 엄마들이 그 말을 몰라. 근데 경도를 우리 애 혼자 해요? 친구들과 같이 하잖아. 그거 대유행이거든.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해서 우리 애만 경도회가 특별히 뭐 빨라진 게 아니에요. 왜 빨라졌겠어요? 어릴 때는
그 2월생이라는 몇 달 차이 갭이 크거든. 초등 저학년 유아 시기에는. 근데 이제 이 갭이 점점 줄어들죠.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80과 81살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애가 그 갭이 줄어든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때 쑥 자라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중학교 때 키가 확 자라고 이러죠. 자, 공부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인지 영역도 우리 애들이 어려서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대부분이. 어떤 애는 빨리 발달한다니까? 특히 뭐 1, 2월생 여자아이들 보면 아주 성숙하고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 빠르죠. 근데 한 9월생, 10월생, 12월생 남자아이들 보면 큰 차이가 나요. 큰 차이. 그런데 동료들이 뭐라고 코치해요? 너희는 느리니까 더 돌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애 조지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해요? 마라톤 용어로 오버페이스. 그 어머니들이 아이 키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잖아요. 그 저학년 맞죠? 오늘 연수가. 오버페이스를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말고사에 한두 개 더 맞추려고 문방구 가서 막 넘기는 문제집 사다 들이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때려쳐야 돼. 그거 말고 길게 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들이 할 일이야. 그게 뭐예요? 사고력을 키우는 거지. 독해력, 어휘력 이런 걸 키우는 거예요. 요즘은 엄마들 키우기 정말 쉬워요. 저는 어린이집 다니면서 돈 진짜 많이 갖다 붓거든요. 제가 공부에 한 맺힌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제가 그거 안 했겠어요. 저한테 조언한 사람들이 충고한 사람들이 많아. 너 왜 아깝다. 수성구로 가라 하면서.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다고 확신이 들었거든. 교과서적 다 읽다 보니까 진짜 전국 수석한 엄마들이 다 하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신을 지켰죠. 그래서 우리 학원 보낼 데가 없더라고. 책 읽기보다 더 좋은 학원 어디 있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거듭 생각해도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이 없어. 내 말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되고요. 문제풀이 시키면 안 돼. 저는 오늘 보고 여러분들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내가 상처를 받기나 말기나. 지금 학습지 하는 거 있잖아.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먼저 키워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키워보고 말하면 이건 철학과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불러. 그래서 제가 하나 키워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초3 때부터 내가 잠순에 잠순 원조 멤버라고 했어요. 생길 때부터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고요. 그죠? 제가 연구소 하면서 지금 엄마들 만나고 애들 상담한 게 14년, 15년째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대학생활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사례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오버페이스 하는 것이다. 올백 맞추는 것이다. 가끔씩 있어. 경신 대륜 고등학교 가면요. 전교 1등 하는 애들 보면 가끔씩. 그죠? 가만히 놔둬도 내신도 전교 1등 하다면서 수능도 전국권인 애들이 있어요. 10만 명에 한 명 있다니까? 나머지는 10만 명에 한 명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풀이 할 시간에 책을 읽혀야지. 우리 아이들이 가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 갔다 오고, 뭐 놀고, 뭐 숙제하고, 뭐 일기 쓰고, 뭐, 그죠? 텔레비 좀 보고,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그 시간을 학습지를 할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이 문제라. 학습지를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습지는 문제풀이 방식이죠.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나 모르겠네.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력을 키운다 이런 게 아니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학습지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학습지 하는 게 짱구 같은 짓이야. 내가 여러분들 조카쯤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 좋은 어린이 책을 읽히라니까. 콩나물 자라듯이 뭐가 자라요. 근데 또 엄마들이 책을 읽히면서 불안하잖아. 콩나물 자라듯이 뭐가 자랄 것이다 이런 데는 신뢰가 없어. 그럼 책 제대로 읽나 싶어 또 뛰가서 물어본다 애들한테. 다 읽었나? 교훈이 뭔데? 동생 때려 카더나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카더나 이런 식으로 질문해. 질문. 그러니까 애들가 뭐 모르잖아, 버벅거리잖아. 그럼 또 뚜껑 열리죠.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뚜껑 열린 이야기, 뭐 애 잡은 이야기 다 생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그래 정신병 하나씩 있잖아. 애 키우다 보면 정신병 없어요? 난 있던데.
충동 조절 장애라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곱하기 100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인정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짧은 귀한 시간에 다 맨날 내가 애 잡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아니 뒤지도 잡지 뭐. 예를 들어 수학 공부 시키다가 오답 나오잖아요. 저는 성질 급하거든요. 옆에 애 있으면 바로 쳐 머리 쥐박고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려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내 머리를 한 대 쥐박았어요. 근데 애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놔요. 아빠 무서워가지고 고함 지르니까. 아니 내가 왜 정신줄 놓은 줄 알아요? 애 초점이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가고 있어. 저한테 못 마주치고요. 아빠 무섭고 고함 지르니까. 눈동자가 뱅뱅뱅 돈다니까.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이게 아닌데 싶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근데 한번 쥐받고 나면 더 열받는다니까. 이게 충동 조절 장애지. 그리고 화가 더 나면 어떻게 돼요? 풀리던 문제집 뚜뚜 말아가 머리통 때리고 문제집 또 열받잖아요. 문제집 확 째가지고 니 같은 공부할 자격도 없어 이 새끼야. 쓰레기통에 쳐박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면 너무 막 자책이 되죠. 내가 이거 미친년인갑다 하면서. 엄마도 그래가 뭐 다 뭐 생각해. 내일은 꼭 내가 어디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근데 정신과 가서도 소용없어요. 왠 줄 알아요? 아니 풀타임 사이코면 정신과 가서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나 이런 거 투약하면 돼. 풀타임일 때. 근데 아이 키우면서 나타나는 이 정신은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야. 꼭 2시간 지나면 제 정신 돌아온다니까. 저도요 2시간 지나면 제 정신 돌아오잖아요. 애는 자존감 상할 대로 상해서 울면서 자러 들어갔어. 미안하잖아요. 그 귀한 아들 내가 정말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짓 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쓰레기통 다시 또 열어가지고 아까 찢어가지고 쳐박았던 문제집 꺼내가지고 펴가지고 찢은 부분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원상복구 시키고 애 방에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애 침대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아까 아빠가 미쳤는 것 같다 하면서 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고.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인간이 조금씩 돼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거 많이 빌었다니까 울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아마 엄마가 막 진짜 미안하잖아요. 맨정신일 때 우리는 애한테 우리 아들 사랑해 이 말 못한다니까. 근데 애 잡은 날 이상하게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 맨정신인 날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애들 학교 갔다 뭐 해요? 지시, 명령, 확인. 확인해보니까 잘 안 돼 있어? 비난, 질책.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 우리가 하는 하루 종일 애들한테 하는 말을 딱 딱 6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애들한테 우리 아들 사랑해 이 말 못한다니까. 근데 애 잡은 날은 이 말 해야 돼. 하게 되죠 저절로.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미안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저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을 끄집어 올려서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뺨 비비고 막.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내 깨울 때 또 고함질 거 많이 알지만 용서해 주잖아. 이거 좀 따줘요. 자, 따가지고 이거 좀 따라줘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짓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증 충동 조절장애 환자라니까. 하나만 말하라 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 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애 없을 때 잘 때 수학 채점했잖아. 잠들 때. 근데요 우리 애는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잠순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애 아깝다고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학교 수학은 학교에 맡기고, 그죠? 고학년 때 이야기인데, 심화된 문제 있잖아요.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집을 난이도별로 나누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 교과서 수준, 익힘책 수준이고, 5단계는 경시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 5단계 문제를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저는 5문제를 요구했는데 애가 3문제만 하겠대. 타협해가지고 하루에 4문제씩. 그 대신에 이 4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전부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적었어요. 이걸 고학년 때부터 했는데,
수학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후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내년에 불러주면 뭐 한다고요? 엄마표 영어.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4문제씩 한다 했죠. 근데 어느 날 애 잠들었는데 내가 채점을 했어. 4문제 다 틀린 거라. 우였겠어요. 이건 이제 해봐야 하는데 안 해본 사람 모르는데. 당연히 깨우지. 열받는데.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켜가지고 오답 처리하겠어. 근데 이것도 할 짓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낸 아이디어는 애가 내 눈앞에 없을 때, 애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채점했어.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6시간, 7시간 지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동네 언니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수학 공식에다 자꾸 애 잡고 뚜껑 열리잖아. 그럼 애가 관계 나빠진다고 언니들이 뭐라 해요? 차라리 학원 보내라 한다. 그 대목, 그게 내하고 달라. 저는요, 거기서 학원 안 보냈어요. 그리고 애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빌고 다시 애 손을 잡고 또 하루를 살았어요. 그걸 꾸준히 했다니까? 학원 보내면 관계 좋아져요? 천만의 말씀. 관계 나빠진다고 학원 보낸다고 관계 좋아지나? 그럼 보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 그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덮이거든요. 마치 다목적 댐을 건설하게 되면요. 원래 농토였는데 물이 차가지고 댐으로 물이 막혀서 그 땅이 물에 덮여버리지. 그럼 거기 농사를 못 지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두터 물에 덮인 것처럼 불안감이 우리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애 잡는 거지. 뭐 학원 보냈냐, 집에서 자기 주도 학습하냐, 이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학원 보내도 불안하긴 여전하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특히 저학년 때 공부방이나 학원 보내봐요. 애가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몰라. 누가 부모 마음으로 그걸 돌봐줘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요, 뭐 수 나누기, 수 모으기 하잖아. 수 가르기, 수 모으기인가? 1과 4, 2와 3 이런 거 하죠. 이런 걸 내가 직접 해봐야 뭐 5개짜리 뭘 가지고 구체물을 가지고 직접 해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 애가 이거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알아. 아직 덜 자랐구나 이걸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애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라. 동네 언니들 말 들으면 안 돼. 엄마들 보니까 저는 막 서점 가서 육아책 읽으면서 겨우 이제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고 했죠. 엄마들 보니까 진짜 편하게 키우더라. 유치원 보낼 때부터요, 노란 차 기다렸다가 애 보내잖아. 처음 보낼 때 애가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막 냉정하게 돌아서래. 그 처음에는 엄마들이 딱 차 오면 태워보내고 빨리 돌아서서 뛰어 올라가더라. 기관을 믿고 올라가서 뭐 하는지 몰라. 모자란 잠자든지 뭐 연속극도 안 받아보든지 뭐 극하겠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애가 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네 엄마들이. 노란 차는 떠나고 거기 서가지고 335. 왜냐면 이거 제가 알아요. 저도 노란 차 기다렸다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선생님에서 일찍 출근해. 제가 노란 차 기다려서 다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도 애 학교 갔다 오면 내가 학습지 알림장 체크하고 했다니까. 근데 엄마들은 안 올라가고 거기서 처음에 이제 335 짝을 짓고 막 수다 떨고 뭐 이러더라. 내가 유심히 관찰했잖아. 며칠 지나니까 어떤 엄마가 언니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제 서서 이야기하다가 집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더라. 그래 궁금한 거 묻고 막 이러면서 자녀교육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거지. 또 좀 있으니까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교차 방문한 거예요. 교차 방문. 김정일이 한번 하면 이쪽에서 한번 하고 한 거지. 가면 언니 뭐라 해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간다. 무슨 청소 검사나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큰애 방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또 데리고 간다? 가면 그 동네 언니가 뭐라 해요? 손님 왔으니까 커피 끓이고 뭐 과일 깎고 하잖아. 그때 뭐 해요?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큰애 방 뛰어가지. 그래 스캔. 책상 위에 무슨 학습지가 놓여있는지, 우리 집에 없는 전집은 뭐가 있는지 막 스캔 쫙 하죠. 이렇게 정보를 유통하다니까 엄마들은.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내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어.
아니 저는 육아책을 그렇게 읽었다고요. 잠순의 원조라고 했죠. 혹시 누가 내한테 뭐 그런 말 했으면 내가 뭐 아는 모든 정보를 다 막. 저는요 어떤 학교 가면 엄마들이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도 안 하는 저기 PPT 없는 막 이야기 막 나와. 지금도 좀 그런 편인데 엄마들이 잘 들어주면 그래요. 하품하고 뭐 휴대폰 만지고 이러면 이제 뭐 PPT대로 말하고.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 읽는 것은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어떤 요소가 자란다. 자, 마라톤을 할 때도요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야. 몸을 만들어야 돼. 황영조가 옛날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승한 황영조라고 있죠. 황영조가 옛날에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쓴 칼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마라토너들이 1시간 30분씩 하루에 헬스를 한대. 무슨 마라톤이 헬스를 하나 싶죠. 근데 이거 30분 단위 쪼개가지고 첫 30분은요 이거 야구 선수들 하는 건데 잡아 당기는 거 있어요. 이거 끈을 잡아 당기는 거 뭐 이런 거 이걸 한대. 왜? 팔 근력을 강화시키려고. 와, 마라톤 다리가 튼튼하면 되지 무슨 팔 근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계속 젖어야 된대. 팔을 뛸 때. 그래서 팔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30분. 그 다음에 또 30분은요 윗몸 일으키기 비슷한 거. 이거 헬스에서 뭐라 하노? 이걸 한대. 스쿼트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복부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왜? 바람을 맞으면서 뛰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배가 아프대. 통증 오고. 그래서 복부 근력. 나머지 30분은 이제 하체 근력. 그러니까 뛰는 게 아니라 먼저 몸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초등 저학년들은 뛰는 시기가 아니고요. 몸을 만드는 시기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야 돼. 아니면 유전자가 억수로 좋거나. 근데 유전자도 평범하면서 몸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잘 못 뛰는 거지. 어린 시절에 진짜 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 근데 이건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기말고사 쳐서 한 개 더 맞는 건 동그라미가 나오고 점수가 올라가죠. 근데 생각하는 힘? 이건 측정이 안 돼. 이거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엄마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 학교 평가로 또는 문제집 풀이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숨은 실력이 있어. 이 숨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진부한 말로 표현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동기가 생겼을 때, 공부할 의욕이 생겼을 때 공부할 힘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 사고력 이런 게 있어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어떤 기회가 생겨서 공부할 마음은 생겼어. 책상에 앉았는데 5분을 못 견딘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냉장고 궁금해가 문 열려 나가요. 화장실도 가고. 저는 생동감 있는 강의를 위해서 지금 고학년 중학생 10명을 제가 매일 공부를 시켜요. 수학공부 연구소에서. 그 중에 하나가 체육중학교 다니다가 전학 온 애가 있어. 체육중학교에서 애가 작아가지고 중학교 1학년 사이클 선수인데, 그죠? 감독이 이렇게 사이클을 몰고 시내 나가 보니까 막 저 팔공산 같은 데 가면 가파른 도로를 달려야 되거든. 위험하거든. 애가 어리니까. 그래서 얘는 소질이 없다 그만두라 했어. 그 한 학기 체육중학교 다니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체중 간다고 막 놀았겠지.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거만 했어요. 그 기초가 안 돼 있지. 체중에서 한 학기 생활하다가 일반 중학교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꼴찌 안 했어. 수학 하나는 몰라. 심지어는요, 분수에 덧셈을 못해가 내한테 맨날 묻는다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 얘기를 꺼냈나? 뭔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래, 공부할 힘, 그래. 그 얘가 매일 이제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저를 신뢰해서 7년인가 8년을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 이게 7살 때 들을 때는 이게 내 시키는데 안 하던 이 옆에 내가 체중에서 전화 오니까 답답하잖아?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어쨌든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얘 수학 공부 매일 시키거든? 매일 1시간씩 시켜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 앉아있을 힘이. 그러니까요, 2문제 하고 잠깐 나가 또 개혁하고. 그죠? 한 바닥 풀고 또 나갔다 오고 맨날 이런다니까. 그러면 1시간이 금방 가. 한 번 나갔다 오면 10분씩 날라가고. 이 힘이 없어. 힘이 부족했어. 그렇다고 얘는 뭐라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걸 격려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지금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씩 문제를 풀고 있어요. 정말 동기가 생겼을 때 이런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 공부할 힘, 이게 생각하는 힘, 집중하는 힘,
이런 거예요. 이걸 어린 시절에 준비시켜야지. 그거 안 하고 학습지하고 엉뚱한 짓, 호작질 하는 건, 이건 차마 말을 못 하겠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서울에 가면요, 교보문고 있거든? 교보문고 앞에 저 돌비석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문고 창립자 신용호 회장이 저거 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공장에서 책을 만들잖아. 출판사에서. 근데 책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 말을 하는 거라. 저는 지금 꾸준히 읽다 보면요, 우리 생각하는 힘이 자란다니까? 왜냐하면 책이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책이 만화책처럼 술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해야 되고요. 의도 살펴야 되고요. 그림의 배경은 꼼꼼히 훑어봐야 되고요. 뭐 이렇거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도 자라고, 어휘력도 자라고, 당연히 독해 능력이 자라고 이런 거죠. 이런 능력을 어릴 때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다. 돈도 안 들어. 이건 도서관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좀. 도서관 가서요, 가족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수십 권씩 책을 빌려. 그래서 꾸준히 읽어줘. 저학년 때는 특히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 책 중요한지 다 알죠?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요 신성초등학교처럼 우리 아이도 저 남구에 있는 사교육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한 학년에 학급이 세 학급밖에 없는 조그만 학교 다녔어요. 100명, 우리의 동기들 100명. 어느 날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대구광역시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이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창의력이었어요. 우리 애는 이제 100명밖에 없으니까, 세 반밖에 없으니까 운 좋아가지고 학교 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구에 초등학교 190개 있었거든요. 각 학교 대표 190명이 대구 교대 모였잖아. 대구 교대 교수님들에게 의뢰해서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8문제를 출제했어. 8문제를 2시간 안에 푸는 건가 하는 대회였는데,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8문제가 나왔어. 우리 애가 저 대회를 갔다 오더니, 이 새끼 가만히 발표를 자꾸 기다린다?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상처받을까봐. 입상 못하면 실망하잖아.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딱 있어. 정해져 있어.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수학과학영재교육원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들 그거 모아놓고 사사과정 시키죠. 주말마다 대학 교수들이 지도하고 막 이런 천재들이 있다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다 학교 대표로 나왔어. 요즘은 물론 영재교육법이 이제 그 후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교육청 영재교육원 해가지고요. 동부교육청 60명, 서부교육청 60명, 남부교육청 60명 이렇게 영재교육 따로 시켜. 달성구는 20명. 그것도 모자라가 요즘은 또 영재학급 해가지고 작은 학교 몇 개 어불러가지고 뭐 영재학급 이거는 뭐 잘 안 하지 사람들이. 그 진짜 영재들은 교육청에서 60명씩 뽑죠 이제. 그리고 교육청 영재교육원 있어요. 예술영재는 대구교대 예술영재교육원 또 따로 있어. 우리 애 때는 경북대학교 이 수학과학 영재교육원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똑똑한 애들 그거 모여 있었다니까. 걔들이 학교 대표 다 나왔어. 근데 우리 애가 잽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애 상처받을까봐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하면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아빠는 니를 초등학교 때 무슨 상 받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고 나중에 네가 수능 칠 때 전국 수석을 할 수 있도록 길게 보고 마라톤처럼 아빠가 너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린이 선생님 다니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설득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뭐 내가 뭐라 하기나 말기나 끄떡도 안 하더라. 내가 전국 수석 하려고 애 키운다 하는데 반응이 없네. 전 잠수에 글도 그렇게 썼어요 진짜로.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니까. 패기만만했죠. 근데 발표가 났어. 우리 몇 등인 줄 알아? 몇 등? 1등을 했으면 내가 여기 안 있지. 그 당시 당장 책 내고 막. 근데 우리가 거기서 5등 했어 5등. 1등 한 명 금메달, 2, 3, 4등 은메달, 5등에서 9등까지 동메달. 작년에 우리 애가 2월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죠? 4월부터 해외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출국했어 3월달에. 그러니까 내가 애 방 쓰려고 우리 와이프 하도 자다가 뭐 방귀도 끼고 이래가지고 애 방 내가 쓰려고 방 정리하다가 저거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안 보여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언을 지금 꾸준히 읽고 있다 보니까 어떤 요소들이 잘한다고 했죠. 그 대회에서 국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문제에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이 길게 주어졌어요. 은행나무는 지구상에 출현한 지 2억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 반면에 어떤 나무들은 지구상에 출현했다가 멸종하고 사라진 식물들이 많다. 뭐 하면서 은행나무가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쭉 근거를 대는 지문들이 길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 딱 있어. 그 지문에.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그 밑에 공간이 많아요. 생각나는 대로 많이, 논리적으로 많이, 합리적으로 많이 써내면 높은 점수를 받고. 또 한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젊은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지 애기라고 우기는 거라. 들어봤죠? 요즘 말로 친자 확인 소송. 아무리 해도 솔로몬이 애 친엄마를 못 가려주겠습니다. 서로 우겨 사서. 증거도 없고, 요즘처럼 뭐 DNA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할 수 없이 뭐라 했어요? 애를 두 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어. 그랬더니 친엄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양보한 거죠. 근데 그 옆에 애는 어땠어요?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딱 얘 인형하면서 네가 가짜네. 이 지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 딱 달려있어.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가려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게 전부 사고력을 측정한 거예요. 논리적 사고. 문제 수준 높죠. 수학 문제도 내가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나중에 또 혹시 도움이 되시면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내가.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좋은 어리석을 꾸준히 읽으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자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다 알죠? 동네 언니들도 하고 뭐 푸름이 아빠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알지? 근데 있잖아요. 진짜 아는 거 몰라. 왜 진짜 아는지 확신이 제가 없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이들 어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뭐 40 안 넘었으면 수능 쳤잖아. 수능 쳐야 되죠.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커서 수능 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강의 듣던 엄마들도 다 책이 중요한지 알더라고. 제가 강의하는데 하도 전집을 비판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가 내한테 막 덤비더라. 푸름이 아빠 추종자. 푸름이닷컴 회원이래 자기가. 그걸 막 따지면서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책이 다 중요한 거 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수능 치러 가요. 첫 교시가 국어거든. 국어시험 문제지를 받아들면요. 8절지가 16쪽이야. 기억나요? 8절지 16쪽에 앞에 조그만 듣기 문제 조금 빼고 나면 전부 지문이 태산 같은 지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열심히 읽고 달랑 문제 3문제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페이지 넘기면 안도의 숨이 또 쉬어져요. 또 태산 같은 지문이 턱 가로막고 있다니까. 이걸 80분 동안 해야 돼. 엄마들이 다 체육이 중요한 거 어릴 때 알았대.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한 교실에 수능 칠 때 30명이 시험을 치거든요. 감독들 가보면 한 교실에 30명 중에 제한 시간 80분 안에 이 국어 문제를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 적고 가채점 하려고 이거 하는 애가요.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 뭐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마. 자기도 그랬잖아.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건요. 수학이 아니라서 엎어놓고 잘 수도 없어. 수학은 아무리 쳐봐도 뭐 해법이 안 떠오르니까 엎어놓고 잘 수 있잖아. 근데 명색이 양심이 즉 우리말이잖아. 읽히잖아. 엎어놓고 잘 수 있으면 못 자잖아. 첫 교시인데 더군다나.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 풀려고 막 최선을 다하죠. 근데 7문제에서 10문제씩 모자라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해? 찍어야지. 찍는 법 배워갔죠? 한 번으로 찍으라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답답한 게요. 그 애 엄마들이 애들 어릴 때 책 읽기가 중요한 거 다 알았다니까? 근데 안다는 것도 3레벨이 있어. 머리로 하는 거죠. 지식으로 하는 거.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그래. 하나는요. 가슴으로 하는 게 있어. 감동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은요. 몸으로 하는 게 있어. 내 몸이 도서관에 가는 거라 애 데리고. 이게 진짜 아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마다 머리로 알아. 머리로. 책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학습지 해야지. 진도 밀리면 안 되지. 시간 남으면 책 좀 읽어. 막.
이런 식인 거라. 태권도 학원 끝나고 피아노 교실 갔다 와서 태권도 가기 전에 뭐 1시간 비잖아? 그때 책 읽으래? 이렇게 한다. 그래가 읽겠어요. 뭐 돌아서면 어디 가야 되는데. 그건 책 읽기 집중이 안 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대. 이게 짜투리 시간 활용할 게 따로 있지. 책은요, 진득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책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는데요. 집중에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책 읽어봤어요? 어떤 책은요, 집중이 안 돼. 저는 까미, 이방인 이런 책을 읽는데요. 뭐, 날씨를 묘사하고 있다? 뭐, 다른 나라 날씨를 뭐, 나른한 오후 따뜻하고 뭐, 어쩌고 뭐. 와, 그거, 아니 뭐, 그래가 우회되는데 하면서 뭐,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나오고 계속 뭐, 날씨, 뭐, 주변 배경, 미치겠다니까. 집중이 안 돼. 그거 읽다 덮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몰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 워밍업이 필요해요. 근데 짜투리 시간 책을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지금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자, 고3 때 이렇게 시간이 모자란 아이들의 고1 때는 어떨까? 여러분도 고1 생활 해봤죠? 고1 때 책 읽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수험 생활 해야 되잖아? 자기 공부 시간의 50에서 60%를 뭐 해요? 수학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해야 되죠? 좋은 회사를 가려면 영어를 해야 되고, 입시에서는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0에서 60%를 수학 공부한다니까? 애들 자기 공부 시간이 언제예요? 야자하고 주말이거든. 그죠? 그 자기 공부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 돼. 30% 영어 공부하고요. 남는 짜투리 1, 20% 시간에 사탐, 과탐 해야 돼. 책 읽을 시간 언제 있어요? 없어요. 늦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때. 그 전에 읽어야지, 그 전에. 근데 중학교 때 애들이 뭐 말 들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죠? 연속극 드라마 같은 데 봐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 자기 앞에서 애가 극하면서 들어가고 문이 쾅 닫혔어. 엄마 어떤 줄 알아요? 다리가 스르르 풀려가지고 그 닫힌 문 앞에 쓰러진다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거 못 봤어요? 별로 감이 없네. 애들이 이제 지가 진심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자녀에 관한 뭐 하늘을 찌르는 정보가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애가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뭐 정보가 소용이 있지. 답답해 미친다니까. 그러면 어떡해? 저 독한 엄마들, 범어동 엄마들 왜 하는 줄 알아요? 애 휴대폰 요금 내주는 거 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거야. 책 안 읽으면 휴대폰 요금 안 준다. 아마 애들이 막 마지 못해서 또 그러면. 그래서 저 뒷골목에 가면 오피스텔 이런데 국어논술 전문 학원 있어. 난과 학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비싼 돈 주고 보낸다니까?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좋은 책을 권하겠지 싶어. 근데 그거 가서 뭐 배운다고요? 책 읽는 습관 배우는 게 아니라 멍 때리는 기술 배워. 대치동 유명한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95%는 전기세 내려온대. 햇살 있고 유전자 좋은 5%는 조금 도움이 된대. 이게 대치동 일타 강사들의 말이에요. 그 유명한 이범이라고 있죠. 메가스터디 공동 창립자. 그 한때 과탐 일타 강사 과거 나온 애 있잖아요. 과거 서울대 나온 이범이라고 텔레비에 자주 나오죠. 이 양반이 직접 하는 이야기예요, 책에. 그 중학교 때 국어논술 전문학원 보내봐야 이미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렵다니까. 자,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와요. 초등 고학년 때는 아직 엄마가 뭐 뚜껑 열고 이러면 이제 무서우니까 말 좀 듣지. 근데 들고 있으라고 하면 책 읽으라고 하면 다 뭐 들고 있어요? Y 들고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Y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 만화책은 원래 생각 안 해도 돼요. 말풍선이나 익서선 그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용파 그냥 해줘. 그리고 주로 지식을 전달하니까. 엄마도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죠. 책을 읽으라고 하면 다 Y 들고 있으니까. 이건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애 키울 때는 제일 유행한 만화가 먼 나라 이웃 나라. 몇 년 지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번역가가 지금 돌아가신 이윤기 선생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번역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성인들도 이 완역본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 그 유행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이 책 시장에서도 어떤 듣보잡 출판사에서 아주 조잡한 그림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CG를 30권 냈다니까. 그래 전부 이거 들고 앉았어.
큰 대형서점 가면 중앙매대에 전부 이 책 올려져 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마진폭이 크거든. 싸구려 책일수록 많이 남아. 서점 입장에서 어때요? 많이 남는 걸 제일 눈에 띄게 놔야지. 이해가 돼요? 백화점 디스플레이하고 똑같아. 또 좀 있으니까 또 이상한 출판사가 나타나가지고 조잡한 만화 그림에다가 책 제일 뒤에 한자 카드 하나씩 붙여가지고 대유행했죠. 애들 그거 콜렉션 한다고 또 지랄을 하고 막 엄마 쪼르고 막. 엄마들 맨날 내 강의하러 가면 묻는 게 그거라. 마법천지 한번 사줘야 돼요, 만화에. 아이고. 그 요즘은 또 Y 가지고. Y도 처음 나올 때 좀 괜찮은 만화책이었는데 이게 장사가 되니까 아무 책이나 다 번역하면서 다 Y라고 붙여가 지금 Y 이름으로 붙은 시리즈가 수백 권이에요. 심지어는 홈쇼핑에서 묶어서 팔더라. 참 서글프니 서글프니.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학년 때는 엄마들 불안하니까 뭐해요? 분명히 저것들이 어릴 때는 자기 전에 책 읽어 돌락하고 이러던 것들이 요거에 학교만 들어가면 책 안 읽는다? 근데 엄마는 불안하죠.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소리는 어디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해요? 책 대신에 그러면 학습지라도 하자 하면서. 많이 불안한 엄마들은 동네 언니 시킨 대로 빨간 펜, 종합학습지, 전과목 학습지 하고 좀 덜 불안한 엄마들은 과목별로 뭐 구몬 수학, 눈높이 국어, 뭐 장원 한자 이런 거 하죠. 답답해 죽겠어. 하여튼. 초등학생한테 학습지 하는 거 빨리 끊어야 돼. 내가 뭐 끊으라고 한다고 끊겠습니까? 나는. 그럼 고학년 때도 끊는 게 나을까요? 뭐라고요? 고학년 때도 시작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뭐를? 과학적인 학습지 안 하는 게 좋죠. 내가 막 하잖아. 마라톤이라고 했죠. 마라톤은 언제 승부를 거는 줄 알아요? 42.19km 중에 보통 마라톤의 승부는 35km지점. 그때를 스퍼트 지점이라고 불러요. 마라톤 용어로. 우리 아이들의 스퍼트 지점 언제인 줄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여러분들 한번 옛날 생각해봐요. 그것도 최상위권 애들의 스퍼트 지점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보통 애들은 언제예요? 3월 돼야 정신 차리지. 고3, 3월. 그러니까 스퍼트 지점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뭐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거 학습지를 왜 하는 줄 알아요? 문제 푸는 스킬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 푸는 스킬을 언제 배워야 돼요? 고등학교 때. 가만히 놔둬도 학교에서요 3년 내에 문제풀이를 해. 고등학교 안 다녀봤어요? 선생님 수학 문제 지금 수학 이야기 왜 하는 거지? 아까 아드님께서 4문제 5문제 하루에 푸는 거 하셨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 자, 후내년에 불러주세요. 자꾸 중간에 질문하면 내가 딴 데로 자꾸 세야 돼. 질문 시간 좀 이따가 있나요? 지금 몇 시인데 벌써 11시 반인데 11시 20분이죠. 이거 몇 시까지예요? 40분? 가자 그냥. 어차피 다 말 못할 거 뭐. 여기 고학년 좀 넘을 때도 좀. 왜 고학년이 오는데요? 저학년이 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자, 학습지를 왜 하는가 하면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 문제 푸는 기술 배워가지고 기말에서 한 문제 더 맞추고 말라고요. 그 옆집 옆에 내보다 내가 어깨에 힘 더 줄락 하는 거잖아.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물론 그 마음도 알아. 옆집 옆에 내 잘난 척 할까봐. 우리의 기죽을까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 근데 진짜라면 진짜로 우리가 프로가 돼야지. 적어도 연수 오는 엄마들 같으면 자녀에게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길게 봐야 돼. 문제 푸는 스킬은요.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보충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요. 우리의 사립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사립 가보니까 자 1년에 12번의 시험을 쳐요. 중간기말 4번이죠. 모의고사라는 거 알죠? 교육적 모의고사는 정해져 있어. 1년에 4번 쳐. 3, 6, 9, 11월. 그리고 사립 가면요. 사설 모의고사 또 쳐. 돈 주고 문제집 사다가 뭐 종로에서 나온 거, 뭐 중앙에서 나온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성에서 나온 거 이런 거 사설 모의고사. 우리는 12번의 시험을 쳐요. 그 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무섭대.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오답을 해야 돼. 틀린 문제를 노트에 다 뺏기라 한다. 우리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애는요 몇 개 안 틀려. 하루 저녁이면 틀린 거 다 적어. 근데 반타작 하는 애들 어떻게 돼? 한 달 내에 오답 적고 있다. 그리고 보충 수업 시간이나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전부 문제 해설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때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라.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 물고기 잡는 법을 익혀야 되지. 사고력, 뭐 집중력 이런 걸 키워놔야지. 문제 푸는 스킬이 거기에 딱 더해지면 이제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지. 어릴 때 문제 푸는 스킬 한 배운다고 진짜 필요한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작업을 안 해. 그럼 우리의 그릇의 크기는 종지 요거만 해. 그럼 여기 담을 수 있는 물의 크기는 한정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릇의 크기를 넓혀주면 어떻게 돼요? 물을 훨씬 더 나중에 많이 담을 수 있어. 이걸 알아야 프로가 된다. 프로. 얼마나 너무 어렵나? 그래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동네 언니들 만나면 안 되고 동네 언니들 하는 말은 전부 이 고학년 키우는 언니들 있네. 좀 미안해요. 동네 아파트 커뮤니티를 내가 해치는 발언해서 미안한데, 자,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지구에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행복할지 몰라. 그냥 불안해가지고 꼭 노는 옆에 있으면 그냥 두면 안 된대 하고 같이 보내자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왜? 자기도 불안하거든.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유통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면서 막 한다니까. 자, 애들이 왜 어릴 때 엄마한테 책 읽어 놀락하던 것들이 학교도 가면 책 안 읽고 막 딴짓 하는 줄 알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아기 때 잘못된 책 읽기를 해서 그래. 어떤 게 잘못된 책 읽기예요? 집집마다 전집 사재 놓고. 언니들이 또 교육받으러 가잔다? 메이저 출판사 교육받으러 가봤어요? 웅진이나 교원 따라가 본 사람 있어? 가면 족하죠? 딱 족한다니까? 내가 차마 어느 회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0시부터 2시까지 자연관찰, 2시부터 4시까지 세계문화 막 이런 거 안 읽으면 큰일 난대. 저런 거 다 읽으면 영재된대. 이런 씨. 가끔씩 가면요, 그 유명한 푸르미 아빠 와가지고 약장사 하듯이 말하죠. 부흥이 하듯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푸르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푸르미 아빠 책을 냈어. 이렇게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제가 영재자 들어가는 거 다 읽는다 했죠. 당연히 읽겠죠. 그때 우리가 3학년이었어. 푸르미 우리하고 동갑이야. 1991년생. 잠수님 아들도 우리하고 동갑이야. 1991년생. 우리 애만 2월생이라서 한 해 일찍 들어갔어. 내가 바로 사서 읽었잖아요. 2시간 동안에. 다 읽었어. 딱 읽고 난데요. 내가 얼마나 열받던지 두 가지 점에서 열받았다니까. 하나는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제가 어린 서점 다니면서 막 눈 뜨고 이래가 이제 좀 전문가 돼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잠순에 글을 어린 책 소개를 하면요, 원고를 10만원씩 내한테 주고 이랬다니까. 내가 이런 책 내야 되는데 내가 낼락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먼저 냈어. 기분 진짜 더럽더라. 또 두 번째 속상한 점이 뭔지 알아요? 이분은 이 유명한 분이니까 내가 좀 까도 되겠지. 이분은 어린 책에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푸르미 이야기 책 읽어본 분 있어요? 거기 보면 푸르미네는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을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교육비를 가지고 푸르미 집에 오는 웅진 아저씨가 권하는 대로 웅진 전집을 다 받아서 읽혔어. 그러니까 전집 읽힌 거죠. 어린 책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푸르미 이렇게 연결을 켰다 보면 좋은 어린 책 하나도 없어. 그게 전부 싸구려 전집. 웅진 교원 거는 좀 낫지. 뭐 프레벨 몬테소리 좀 낫고 뭐 브랜드 많죠. 할인 많이 해주는 거. 한국 해밍웨이, 뭐 안데르센, 뭐 요즘은 푸르미닷컴에서 직접 전집 만든다. 그런 택도 아닌 전집인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엄마들이 애가 책 읽은지 불안하잖아. 가서 뛰어가서 질문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책 읽을 시간 없죠?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잖아. 그걸 또 도와줘야지. 그래서 책 뒤에 문제지를 질문을 만들어서 붙이죠. 그럼 엄마들 너무 기쁘잖아. 내 대신 이런 좋은 질문을 해줘가지고. 그걸 좋은 책이라고 동네 애들이 권하고 막 교육받아 가면 사락하고 안 사면 뭐 큰일 난다 하고. 못되게 말할게요. 그건요, 책 아니야. 그건 교재지, 교재. 그런 걸 책이라고. 가장 단점은 뭔가 하면요, 전집,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 골 때리는 전집 문화의 가장 큰 단점은 애들이 책을 맛을 모르게 하는 거라. 어릴 때부터 대부분이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해요. 시간만 많으면 내가 옛날에 제가 잠순에서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영월에 가면 잠순에 회원이 하는 아주 유명한 회원이 하는 펜션이 하나 있었어. 물소리 바람소리라는.
제가 여름만 되면 거기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 내가 반값 안 받아, 저는. 그분이 자기의 영어로는 잠수에 제일 유명한 애였는데 애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저한테 대구 내려서 직접 상담받은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재워줬거든. 그래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가면 항상 자기 펜션에 내 재워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에 펜션에 놀러 가면 은근슬쩍 잠수내에다 눈치 못 채게 이래 글을 남기거든. 그러면 그걸 읽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려고 막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였어. 그 해도 한 30-40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엄마 따라온 꼬마들하고 내가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장도 없어, 조그맣게 가. 그러니까 이제 간이 골대 만들어 놓고 축구를 해서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상대편 골대에 골키퍼 7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창원에 사는 7살짜리 꼬마가. 제가 공을 몰고 막 가가지고 드디어 골키퍼하고 저하고 맞서는 상황이 됐어. 아저씨가 공 몰고 왔어. 7살짜리가 어떻게 했어요? 겁나겠지? 얘가 하는 말이요. 골키퍼가 하는 말이 아저씨가 공을 몰고 오니까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라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내 간이 떨어질라 한다.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가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간과 이자의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거야. 7살짜리가. 아이고 내가 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 학력고사 시대. 근데 지금은 수능 시대죠.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대. 20년이 지났어. 20년 벌써. 요즘은 지식은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안 그래요? 백과사전도 있고요. 뭐 오만 거 다 있어. 네이버 안 되면 구글에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지식을 다 제공한다니까. 아까 우리의 창의 경진대 했다는 거 지문을 다 주고, 그죠? 자기만의 생각을, 그죠? 창조해내는 능력, 이게 중요해졌죠. 요즘 지식과 정보는 다 동일하게 제공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내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돼. 책의 맛을 알아야지. 책의 맛을 모르니까 지식 중심의 책이 시시하죠. 엄마들은 불안해가지고 막 사탐 과탐을 6세 때 막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유아기 때요, 저 몇 년 동안 읽어봐야 소용없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일주일만 읽어도 저거 다 따라잡을 수 있어. 근데 우린 저렇게 하면 연결해 있다. 엄마도 보니까 다 푸르미닷컴 들어가더라. 푸르미닷컴 들어가면 10만 명에 한 명 푸르미 같은 애 또 나타난다니까. 전집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그건 거짓말이고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돼. 낭중지추란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 어떻게 되겠어요? 뚫고 올라오죠. 10만 명에 한 명씩 그런 애가 있다니까. 그 엄마는 푸르미 아빠 대신 애가 새끼 강사하대. 유명해지고 막 이러더라. 또 있다. 뭐 하엄맘의 불락요가라고 들어봤어요? 그 보험하면서 막 하엄맘한테 보험 가입한 사람들 조직원이라고 부르대. 아, 조직원들하고요, 조직원 아닌 사람들하고 유통하는 정보가 달라. 불락요가 홈페이지 들어가봤어요? 하엄맘의 불락요가는 읽어봤어? 그 하은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 중학교 때부터 전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전집 이렇게 해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있잖아. 근데 참 속 처음 불러가지고 진짜. 책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책을 읽고 덮었는데 와 재밌었다. 이거 남으면 돼. 아니면 짠했다. 엄마 나 짠해서 이 책 못 읽겠어. 이런 거 있어요. 애들 보면. 이건 슬프다. 감동적이다. 이 말이거든. 그걸 어린이 표현으로 짠하다 해. 감당이 안 돼. 너무 슬퍼서. 그럼 못 읽는 거죠. 고학년 애들 중에 여학생 중에 책 좋아하는 애들은 몽신 언니 읽으면 못 읽겠대. 실제로는 제 후배가 지금 경명여고 국어교사인데 이 아빠가 제가 몽신 언니를 권해서 옛날에 읽었어요. 아니 아빠가 통곡을 하더라니까. 너무 슬퍼서. 그 몽실이의 일생을 예를 들면 이런 책. 이게 좋은 언니 책이죠. 재미있었다 이런 거. 제가 실제로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제가 다니는 어린 서점에 놀러 왔어요. 단골로.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책을 사러 왔는데 읽고 있던 책을 20페이지인가 10페이지인가 남았는데 뒤에 책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그 책을 안 읽은 쪽을 보존하고 있어. 그리고 또 책을 사러 왔어.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니 이거 마저 읽고 책 사지 왜 안 읽고 접어놨노? 물었어. 제가 궁금해가지고. 애가 하는 말이 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예요. 저 달 쓰고 화원 넘어가는데 보면 대진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애가 하는 말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쉬워서 다 못 읽겠대. 그 남겨두고 다른 책 사러 왔다니까.
얘는 책의 맛을 안다는 뜻이죠. 걔가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나중에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이야. 얘가 어렸을 때 샀던 책 우리 연구소에 다 기증했어요. 이렇게 책의 맛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지식을 많이 알아. 지식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Y 들고 있어. Y에서 지식을 제공하거든, 만화를 통해서. 근데 생각하는 힘은 안 자라져요. 책 읽기의 원래 목적은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게 하려는 목적은. 엄마들이 잘 들어주니까 제가 자꾸 열을 받네. 너무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면 안 되는데 내 목도 하시거든요. 전 매일 강의하러 가거든. 뭐 어떻게 엄마들이 저를 강의를 들은 거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작년에 부르던 학교 또 부르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4, 5, 6월 달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돌아다녀. 그게 목 쉰다니까. 마이크 또 안 맞으면요, 이 데시벨이 올라가. 어떤 집을 촬영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보고 다 우리 집이네 하더라. 그리고 귀신같이 할 때 저기서 저까지는 저거 어디 있고 저기서 저까지는 어디 있고 전집에 관한은 다 전문가야. 저건 우리 집에 없는 거네 하고 어떤 엄마들이 막 제가 이제 우리 연구소에 지금 15,000권의 어린이 책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어린이 서점을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제 이 소문을 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릴 때 샀던 좋은 어린이 책을 다 기증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어린이 서점의 혜택을 못 누리는 엄마들이 자기 집에 있는 책을 기증하겠다는 거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막 차 몰고 책 기증 받으러 가보면 전집이라 전부 다. 근데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전집을 안 받아 욕할 수가 없잖아. 싸가지 없이. 다 받아와서 내가 연구소에서 버리거든. 근데 어떤 엄마들이 막 이건 버리지 마세요 하고 이건 너무 비싸고 좋아요 하면서 뭐? 옹진 무슨 백과? 저건 대교 건데요. 어? 대교 라인인데. 뭐라고? 대교 거라고. 대교 거라고? 네, 저희 거 대교 거. 아니 저희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옹진 비주얼 백과. 이거 비싸다고 막 버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한 2년 동안 보관해 봤다니까. 아무도 안 봐. 딱 한 놈 보내 있어. 범어초등학교 다니는데 얘는 자동차 매니아야.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한 책을 다 섭렵하고 오만 자동차 종류 다 알더라. 그 더 이상 자동차에 관해서 읽을 책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웅진 비주얼 백과에 보면 자동차 있거든. 그거 본다고 한번 뒤져보는 거 사전 찾듯이. 저는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엄마들이 애들 키울 때 우리 와이프 실내화 사는 이야기 했죠? 애가 금방 자랄 거니까 풍덩하게 사잖아. 옷도 살 때 자랄 걸 대비해서 몇 번 안 사줘요. 또 덩치 커지면 새로 바꾸고 해야 되니까. 옷을 한꺼번에 100번씩 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과 가야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애들은 몸이 자라는 건 그렇게 그래요? 발달에 맞게 사면서 몸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발달하는 건 개무시하고 책을 어떻게 한꺼번에 100권씩 200권씩 사요? 옷을 100번씩 200번씩 사지 차라리. 나 지금도 이거 이해가 안 돼. 애의 상태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른들의 관념을 따라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히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동네 언니들이 조언을 받으니까 다 익하는 거라. 형편만 되면 다 익혀줘요. 잘 사는 집 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씩 그냥 쉽게 도배해쁘더라. 제가 젊을 때는요, 내가 40대 때 강의를 할 때는 저도 혈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저거 빨리 갖다 누구 통화하나? 여기서 말소리가 들린다? 반박하고 싶은 것 같지? 아니 제가 젊을 때는 저거 빨리 갖다 팔락했어요. 왜냐면 저거 쳐다보고 있어봐야 뚜껑밖에 안 열리거든? 애는 안 읽지. 애 학교 갔다 오면 얼굴 한번 쳐다보다가 전집 한번 쳐다보다가 언젠가 읽는 날이 오겠지 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쳐다보고 있죠. 어느 날 컨디션 안 좋으면 뚜껑 열린다니까. 시어머니 전화 온 날. 아니면 뭐 명절 때 큰 시댁 갔다 오면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저 중고나라 갖다 팔락했어요. 제가 더 유명해지면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값 못 받는다고.
근데 아무도 내 말 안 듣더라. 니는 죽기라 뭐. 요즘 와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50이 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엄마들 왜 안 파는가 이유를. 저거 팔면 집안 인테리어가 무너지거든. 좀 누구 놀러 왔을 때 거실에 좀 있어 보이잖아. 뭐 이렇게. 진짜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은요 저거 막 답답해서 질식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 막 책 읽고 싶은 분위기예요. 좋은 어린이 도서관 가봐요. 저 얼마나 잘 돼 있다고. 고산도서관 뭐 이런 데 가보니까 우리 동네도 달서 어린이 도서관 있어요. 이 어린이 열람실은 진짜 잘 돼 있고 이제 그냥 저렇게 빡빡하게 내가 막 뭐 질식사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저 경기도 용인에 가면요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있어. 어린이 책의 천국 같아. 거기 가면 막 그네 타면서도 책 읽고요. 엎드려서도 책 읽고 막. 도서관이라는 그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서관에는 고정관념 있죠. 이걸 완전히 깨부수는 신개념 어린이 도서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자유롭게 좋은 어린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요즘은요 여러분들도 진짜 쉽다니까 학교 도서관 활용하면 되고요. 안 되면 동네 공공도서관. 여기 무슨 동이지? 복현동에 공공도서관 뭐 있죠? 동부도서관 있어요? 어디에? 언덕 올라가. 10분. 그래요? 가깝네. 그리고요, 요즘 우리나라 선진화해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예산, 사서 선생님이 많이 이제 확충되고 이랬다니까? 그럼 마을도서관 있죠? 제가 우리 연구소 근처에 마을도서관 일부러 가서 무료 강의 매일 하잖아, 방학 때마다. 3회 연속 시리즈 해가지고. 처음에는 책 읽기, 두 번째는 수학 공부, 세 번째는 영어 공부, 이렇게. 최근에도 우리 연구소 주변 아파트에 다 무료 강의했어요. 혹시 복현 푸르지오 도서관 있나 몰라? 내 월성 푸르지오에서 강의했는데 엄마들 난리 났잖아. 진짜라니까?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울방학 때 가서 한 번은 책 읽기, 한 번은 수학 공부, 한 번은 영어 공부 이렇게. 요 도서관 혹시 자원봉사자 있으면 도서관에 제안해봐. 그 저하고 일정 맞으면 제가 무료 강의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무료 강의를 십몇 년째 하고 있어. 어린이 서점 제가 다녔다 했죠. 그 서점에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서점 경영난이 왔어. 인터넷 서점이 등장했어요.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그러니까 동네 골목 서점 다 망하게 생겼다. 그 처음에 도서점까지 안 하고 그 인터넷 서점들이 막 할인했거든. 거기다가 동네는 또 어때요? 웅진 교원 언니들이 맹활약하고 이래가지고 그 어린이 서점 대구에 4개, 5개 있었는데 다 망했잖아요. 지금 만촌동에 딱 하나 살아남았어. 조그맣게. 책벌레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 요즘은 어린이 서점 필요 없어졌죠. 도서관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돈도 안 들어요 이제. 진짜 쉽다니까. 근데 시간이 왜 이리 잘 가나. 다 생략해야 되는데. 혹시 어려서 경영난이 와가지고요. 서점 주인이 저한테 부탁하더라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서점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4살 때부터 그 서점 단골이잖아. 최고 단골. 그리고 도움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어린 서점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눈이 떠지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은인서점 홈페이지도 제작해줬어요. 제가 독하게 가지고 제가 우리 애 키우는 홈페이지도 그때 만들었거든. 옛날에 홈페이지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인터넷 시대 막 시작될 때. 그러다가 잠수내 생기면서 내가 우리 홈페이지 문 닫았거든. 나는 홈페이지 만들어서 자녀교육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 모으려고 했는데 잠수내라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 그래가지고 제 홈페이지 문 닫고 잠수내를 내가 투항했다니까. 백기 투항.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녀교육 강의를 지금 14년째 무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서점에서 매주 하다가 매주 금요일마다 어린이서점 망했잖아 3년 전에. 그래가 할 수 없이 그 강의를 우리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만 되면 해마다 이제 내용은 다르죠. 한 학기는 어떤 학기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방학 때는 안 해요. 3월부터 7월까지. 또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또 한 학기는 잠수내 공부법. 또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연구소에 지금 원래 하는 강의는 행복한 책 읽기예요. 매주 한 권씩 제가 그림책을 정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이 그림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까?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까? 이거 하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게 되는가 하면 제가 공부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아까 인지능력의 향상이라고 했죠. 인지능력이 진짜 향상돼. 근데 몬테소리에서 뭐라 했다고요? 신체 영역, 인지 영역, 또 뭐 있다고요? 정서 영역. 정서적 안정이 동반돼야 되는데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아빠 무섭게 맨날 이 충동 조절 장애 일어나가지고 막 쥐어받고 막 이러니까 하루는요 일기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난 몰랐거든. 우리 와이프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만 알고 지나가면 될 낀데 내 속상하라고 내한테 캐준다?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난 애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내 아쉬움을 좀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한 건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요 우리 잘 때 우리 와이프는 애 잠들었다 싶으면 바로 지방에 뛰가 자더라. 나는 바로 안 잤어요. 5분 후에 또 들어가본다니까. 이불 차냈는가 싶어. 땀 흘리잖아요. 그 가재 수건으로 내가 애 땀 닦아주고요. 가끔씩 꿈을 꿔 악몽을 꿔 그 힘센 놈한테 괴롭힘 당하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나는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돕고 싶다 이 마음이 있다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야. 내가 부모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아이의 뇌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 못하잖아. 그래서 진짜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시키다 보면 애의 그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서 애 막 잡고 있으니까 이게 속상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걸 알았지. 아, 애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지지와 격려구나. 공부 방법이 아니구나.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실패를 많이 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애하고 사춘기를 겪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철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나 싶어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집어넣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지지와 격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이거 안 되고 인지능력 찌랄 해봐야 안 돼. 불안해져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의 중3, 고1 이후로 가장 우리한테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초딩 때는 이렇게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한 개라도 틀리면 너는 뒤진다. 근데 이 마인드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적이지. 그죠? 공부 중독.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어느 날 민사고에서 대구에 입시 설명회를 하러 내려왔어. 우리 6살 때. 계대에서, 대명동 계대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6살이었어. 내가 갈게요, 안 갈게요. 민사고 입시 설명회가 다 끝났어. 그 박하식 교감이라고 민사고 실세에 있었거든. 이 아이비리그 전문가예요. 나중에 용인예고가 생기면서 용인예고 교장으로 스카우트 돼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내려와서 입시 설명회 한다길래 6살짜리 아빠인 제가 갔잖아요. 입시 설명회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어. 누가 질문을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제일 많이 했다니까. 내가 막 민사고에 공격하고 따지고 이랬잖아. 너는 노벨상 뭐 민족의 뭐 인재를 길러서 노벨상을 받게 하겠다고. 민사고 가면 노벨상 수상할 사람들을 좌대 다 만들어놨죠. 동상 세운다고. 그렇게 하는 너가 왜 정작 신입생을 뽑을 때는 수학 경시대를 열어서 길들여진 영재를 뽑냐고 내가 막 따졌다니까.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훈련된 영재를 뽑고 있다 하면서 내가 막 6살 때 겁도 없이 그 정도로 내가 자녀교육에 몰두했다니까. 범호동에서 옛날에 어떤 소문 난 줄 알아요? 10년 전에 저 남구에 가면 아니 달서구에 가면 자녀교육에 미친 아빠가 한 명 있다. 그 아빠는 지금 아들을 대통령 시키려고 환장해 있다 하더라. 실제 내가 옛날에 우리 애 5학년 때 노무현하고 사진 찍은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냉장고에 걸어놓고 막. 근데 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애가 손톱을 깎을 필요가 없어. 다 물어 뜯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죠. 애들 이런 거 많죠? 틱 일어나고 뭐, 그죠? 행동 틱, 음성 틱 막 나오고요. 그래가 우리 아빠가 막 그 손톱에다가 막 아까쟁기 바르고 막 손톱 빨지 말라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빠한테서 이게 안 나가니까 지지와 격려, 사랑이 안 나가니까 이렇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소문났잖아요, 좋은 아빠로. 그리고 옛날에 토요 아침마당에 나갔어. 맨날 애 잡는데 어떻게 소문은 좋은 아빠로 났어? 1시간 동안 녹화를 했어요. 우리 애가 같이 출연하기로 했거든. 근데 얘가 마음이 변했어. 친구들이 놀린다고 쪽팔려서 못 나가겠대. 그래서 내 혼자 출연했어요. 1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내한테 가더라고요. 녹화 방송을 볼 아드님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진짜 그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아이돌들 왜 카메라 보죠? 아마추어들은 사회자 봐. 근데 아이돌들은 카메라 보고 윙크하고 뭐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하죠. 카메라를 봐야 돼. 정면으로. 저도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언하듯이. 그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유언하듯이 말했다니까. 진짜 내 마음이었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나도 일찍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버지 죽음에 관한 책 내가 많이 읽어줬어.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돼? 나도 일찍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읽다 보면 내가 울잖아요. 저는 애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도 치유되고 애한테 내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수학 공부 시킬 때는 뚜껑이 자주 날아갔지만 좋은 책 읽을 때는 이상하게 내 깊은 곳에서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길어 올려져서 그걸 가지고 애하고 맨날 울고 불고. 다행히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하고 관계가 좋았죠.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우리 28 청년이잖아? 얼마 전까지, 이제 취직하기 전까지는요,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을 해.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우리 군대 있을 때 진짜 힘든 구타당하고 뭐 이런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죠? 그럴 때 애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카톡 온 해가지고,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거. 애는 그 말 하면 내가 알아들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아빠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저 교회 다니까 이 말까지. 우리 애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면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거. 군대에서 죽을 뻔했거든. 구타당해가지고. 근데 짧은 시간 이거 다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금요일마다 강의하러 오시면 제가 아이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공개하잖아요. 14년째인데. 혹시 오늘 벌써 시간 다 돼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PPT에 3분의 1도 못했거든. 근데 엄마들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자꾸 3,000%를 빠져서 PPT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혹시 이 뒷부분이 궁금하시거든. 다른 학교 강의를 동영상으로 한번 들어봐요. 우리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거기 제가 10년 정도 강의를 다 촬영해서 올려놨어요. mp3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지금 이것도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다 올려. 유튜브에도 다 올리고. 근데 어떤 학교 가면 좀 객관적으로 강의하다 보면 뒤에 이제 좋은 어린 책 소개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리고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빌릴지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는 또 그런 걸 아쉬워하잖아요. 그게 필요하신 분은 PPT도 우리 카페에 올려놨어요. 여기 컴퓨터에도 저기도 내가 하나 복사해놨어요. 오늘 강의하는 PPT를 복사도 해놓고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좋겠고, 후반부 강의가 궁금하시면 다른 학교에서 좀 진도가 나간 강의가 있어. 그걸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또 성질 급한 분들이 가면 엄마표 영어는 어떻게 하죠? 이게 궁금하신 분은
다른 학교 강의 들으면 돼. 예? 처음 가는 학교는 제가 체일기 가장 중요해서 체일기를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4월 달에는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있는 강사들 중에 좀 엄마들이 좋아하는 강사예요. 그래서 원래 한 70군데 학교 가거든. 이거 제일 많이 가는 편이야. 그리고 이걸요, 방송으로 촬영하거든. 티브로드라고 남구 달서구에 케이블 TV 있어요. 이쪽은 뭐 하는지 몰라. TCN 이런 거죠. 남구 달서구에는 티브로드라고 있어요. 교육청과 티브로드가 협약해가지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강사들 강의를 촬영한다니까. 작년에 이제 체일기 강의 촬영해가지고 티브로드 가입자는 텔레비 틀면 그 강의가 흘러나와. 좀 이따 4월 다음 주에 세천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하거든요. 그거 지금 티브로드 촬영하기로 약속했어. 교육청이. 그런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면 내년에 저 부르려고 하면 내년에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다른 학교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카페 대구 본목연구소 들어오시면 엄마들 뭐 아이들 피우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엄마표 영어하는데 필요한 DVD 목록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다 구해놨어. 2TB. 엄마표 영어 할 때 DVD를 사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DVD를 사면 자막 선택 기능이 있어요. 그 엄마 없을 때 애들이 자막 띄워서 본다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DVD를 보는 이유는 듣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DVD는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자막 파일을 지워야 돼. 불법 다운로드 받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우리나라 영화는 안 되지. 외국 영화 해야 되잖아.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을 따고 봤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하나와 자막 파일 하나가 딱 다운돼요. 자막 파일 끝에는 항상 .sm이야. 겨울왕국 .smi 이게 자막 파일 SMI. SMI 파일은 자막 파일이니까 이거 지우면 돼. 그러니까 애들 엄마표 영어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법 다운로드가 필요해. 어둠의 경로로. 그 돈 주고 뭐 2만원씩 3만원씩 주고 DVD 사면 돈도 들고 미안해요. 내가 이거 뭐 부모교육에서 이거 불법을 조장해서 미안한데 할 수 없어요. 애를 잘 키워야 되니까. 불법이고 지랄이고 잡혀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한데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책인가 내가 딱 시간이 없으니까 한 권을 예로 들고 자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그림책인데 엄마가 사사건건 애한테 지랄하는 거라.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짜장면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 쏟고 흘리고 뭐 저 옷에 묻고 막 이러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게 싫으면 짜장면을 안 시켜줘야 돼. 애가 만들면 마음에 안 들면 나치를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짜장면 시켜주고는 또 지랄한다. 저 허리에 팔 올라간 거 보여요? 열받아가지고 각도 요 허리춤 모니터에는 이게 빨간 게 이게 안 된다. 그죠? 허리춤에 저 팔 올라간 거 보이죠? 보나 마나 빨리 목욕탕에 들어가 씻어라고 고함 질렀겠지. 애가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애가 거품 제대로 짤 수 있나? 많이 짰겠죠. 거품 아깝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옛날에 목욕탕 청소하다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왕 뭐 씻는 김에 목욕탕 청소한다고 난리를 떨고 있어.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목욕탕 문을 벌컥 열어보니까 목욕탕 개판됐거든. 그러니까 머리 쥐 뜯으면서 이제 열받은 거지. 우리 정세 있죠. 또 고함 질렀겠지. 나가서 조신하고 얌전하게 놀아 했겠지. 그래서 애가 이번에는 엄마한테 혼 안 내려고 조신하고 얌전하게 놀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근데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엄마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지. 입에서 저 나오는 거 보여요? 애들이 이런 책을 딱 만나면요 바로 동일시가 돼. 이거 우리 집 구석이니까. 저 우리 엄마네 우리 엄마. 혼나는 애 나고 사사건건 지랄하잖아. 아까 했죠?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우리가 하루 종일 애들한테 정상적일 때 하는 말은 이거라. 6마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죠. 최숙희 작가가 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애가 작아진다고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열받으면 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작아져서 눈에 안 보여. 그러면 막 옷만 해퍼붓고 막 욕하고 막. 엄마도 교양 있게 생겼잖아. 화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근데 애들 말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
엄마가 요걸 얼마나 잘하는지 있잖아. 시간만 많으면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팀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애들하고 수업을 해요. 팀별로. 어떤 책을 가지고 해보잖아. 엄마가 화났다 이런 책 가지고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음을 표현하게 하거든. 아무한테도 엄마 욕을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도를 해요. 쓰레기는 간직하면 안 되거든. 생활 쓰레기 생산되죠. 집안에 간직하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출하지, 배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왜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동네 엄마들 만나가 술 한잔 하면서 시댁 씹고 나면 좀 낫죠? 애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생산되는 스트레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표현하면 사라지는데 간직하고 있으면 애가 상처를 입죠. 데미지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인문학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마음을 이끌어내서 표현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요. 내가 일부러 유도한다니까. 엄마가 뭐라고 행패를 부르는지 진실하게 써라 하면서. 그죠? 진솔하게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면서. 진실하게 쓴 애들한테 내가 상금 1,000원씩 주잖아. 그럼 엄마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막. 야, 이 씨발로 막 하면서. 아, 진짜 교양 있잖아, 우리. 그죠? 나는 엄마들 보면 몰랐던 장면이 하나 있어. 엄마들 세수하고 나서 눈썹이 없는 거 하고. 난 모르겠어. 눈썹 그린 상태 아줌마들하고 눈썹 없는 아줌마들 적응이 안 돼. 그거 하고 집에서 애들한테 하는 거. 실체를 내가 알았다, 이거 실체를. 애가 점점 작아져가지고요. 나중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정신이 든 거지. 우리도 왜 애 막 뭐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애 속상해가지고 울려가지고 자러 보내고 나면 나중에 정신 돌아오잖아. 그것처럼 이 엄마가 나중에 이제 애가 없어지고 나니까 제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울며불며 온 동네 찾으러 다녀. 지금 제가 그림을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생략한 거예요. 애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작아져서 울다가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를 찾으러 다니네. 그제서 애가 뭘 깨닫겠어요. 아까는 막 사사건건 찌랄하디 지금은 또 내 없다고 찾으러 다니면서 운다? 우리 엄마 친엄마 맞는갑다? 이 생각 들죠? 자, 조언의 책은 이 세 단계 과정을 거쳐요. 먼저 동일시. 전문적으로 말하면 주인공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 그죠? 우리 집과 비슷하네? 이렇게. 두 번째는 주인공이 혼날 때 나도 속상하고 주인공이 그죠? 뭐 엄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걸 느끼고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 정화. 주인공의 감정과 내가 동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이 깨끗해져요. 마지막에 책을 덮을 때가 되면 깨닫는 거지. 우리 엄마 친엄마네.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아 우리 엄마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 읽고 나면 남는 지식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도 돼. 이렇게 아이를 위로하는 거지. 나도 오늘 엄마한테 혼났는데 얘도 그렇네? 다 이래 사는 거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좋은 책이 이런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책. 이런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히라니까. 그러다 보면 인지 능력은 저절로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다니까요. 저는 제 성질상 아이를 정말 불안하게 할 스타일인데 성질 급하고 공부에 한 맺혀 있고 그죠? 근데 다행히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 애가 잘 자랐어요. 저 다 생략하고 이 인증샷. 실제 수능에서 우리 애가 수석은 못했지만 대구에서 한 10등에서 15등 정도 했어요.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사이. 잘했죠? 여러분들 뭐 성적표 봐도 몰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요. 모든 아이들 우리 애처럼 똑같은 성취를 보일 수는 없어. 어떤 애는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시키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애는 최대한 발휘했어요. 엄마 아빠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성질 더러운 정신병 환자 아빠 만나가지고 저 정도 잘했으면 잘했죠. 그래가지고 그죠? 지금 벌써 12시네요. 양중에 죄송합니다. 20불이 벌써 초과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가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다른 학교 강의를 참고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다 생략하고 이거 PPT 다 올려놨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말할 시간도 없네. 교감 선생님이에요?
네. 예. 네. 가락까지 가야 되겠네요. 이것도 마지막 인증샷인데요. 우리 아이가 25살 때 로스쿨 입문시험이라고 쳤어요. 우리는 로스쿨 갈 생각도 없이 외국에서 취직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아빠가 어릴 때부터 하도 켜놓으니까 지금 아빠한테 미안했는지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 여름에 어느 날 2년 전에 애가요. 아빠 시험이 와 이래 심록하면서 카톡이 왔어. 그때 내가 일요일에 교회 가 있었거든. 목사님 말씀 듣고 있다가 이거 시험이 쉽다 하는 거라. 내가 무슨 시험 하니까 뜬금없이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냐하면 시험 쉽다 하는 놈들 보면 다 70점이거든. 초등학교 1, 2, 3학년들요 기말 치고 나서 시험 쉽다 하잖아?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애들이 난이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지가 고른 게 다 정답인 것 같아. 그럼 70점이 나중에 보면 70점이라.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한 문제만 어려워도 이번 시험 어려웠다 해. 그리고 확인한다니까 교과서 찾아보고. 난 우리가 그 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애는 고등학교 때 입시한이라고 책 못 읽었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1학년은 신입생이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놀았겠죠. 집 떠나서 뭐 혼자 생활하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2학년 때 군대 갔어요. 군대에서 2년 썩고 왔죠. 제대하고 복학했다. 복학해가지고 교환학생 또 1년 나갔다 왔어. 그리고 25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똑같은 대학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책은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읽었어. 근데 이 시험을 쳤어요. 이 시험에 딱 두 과목 나오거든. 하나는 언어 이해, 하나는 추리 논증. 두 과목 나와요. 언어 이해를 35문제 나오는데 우리 애가 34문제를 맞췄어. 잘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입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벼락치기가 안 돼. 20대에서 30대 법률가가 되는 청년들을 그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죠? 사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쉬웠나 봐. 여기 100분위를 보면요 95%야. 다시 말하면 상위 5%는 다 우리 애하고 점수가 같거나 만점이거나. 근데 추리 논증 시험을 쳤는데요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 근데 100분위는 상위 1.8%예요. 변별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 두 점수를 합하면 로스쿨을 준비하는 7,500명 가운데 약 120등. 잘했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세대 고려대 120명씩이에요. 로스쿨 가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안 가고 지금 외국 나가 있다? 자기는 뭐라 하더라?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싶어 하면서. 세계인이 되고 싶대.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하겠다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가 하면요. 저도 이때 알았어. 이걸 다 하고 나서. 우리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입시하고 대학생활 하느라고 따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책 읽기가 우리 아이한테 평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확인한 거라. 이 시험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 읽기는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한 문제 더 맞추느냐 덜 맞추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평생학습, 오늘 교육청에서 정한 제목의 이름이, 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근데 진짜로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 읽기는 그죠? 아이들의 평생의 기초가 된다니까. 저는 우리 아이 25세 친 저런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 아깝죠? 이걸 엄마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번 기말 뭐 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라톤을 뛰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작업. 이게 초등 저학년 시절에 해야 될 일이죠.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덜 말씀드린 것은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고시 들어오셔서 다른 학교에서 PPT를 따라서 한 강의들이 있어요. 스피디하게. 그런 강의를 보시고 혹시 아까 좋은 어린 책 소개한 도서관에서 빌려볼 좋은 어린 책 소개 PPT 필요하신 분은 우리 카페 교육정보 게시판에 오시면 그 책 목록만 따로 올려놨고요. 하여튼 돌아보시면 도움이 돼요. 아이고 그래 이 아침 일찍 오셔서 이 2시간 넘도록 아니 엄마들 눈동자가 너무 빛나가지고 제가 너무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저도 목이 좀 아픈데 하여튼 귀한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또 인연이 되면 내년에도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